The Supreme Court blocked the Trump administration's plans to deploy National Guard troops in Illinois, a rare defeat for President Trump from this court. Illinois Governor Pritzker celebrating the ruling, calling it a win for democracy. NBC's Alice Barr has details on how this ruling may have ramifications for future administration moves. 일부 사건들은 규칙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그 규칙이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드러낸다. 12월 9일 정규 근무 시간 외에 내려진 결정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7대 G의 다수결로 대통령령으로 발령된 일련의 행정명령들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영향받은 조항에는 주 정부의 동의 없이 국내 작전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도록 허용한 지침과 행정부의 연방규제기관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확대하는 지침이 포함된다. 이 조치는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가처분 형태로 작성되어 백악관 부처, 의회, 그리고 영향을 받은 주정부들 내에서 동시에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판결문 내용은 대통령 권한의 헌법적 한계를 문헌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사법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원칙들의 이 한계를 연계시켰다. 이 결정이 명확한 기술적 효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은 행정부 다수 부처의 운영적 불안정을 초래했으며 권력 분립에 관한 법적 재해석의 순환을 열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다수 의견에서는 개별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다수가 서명했으나 영향을 받은 행정부가 지명한 3명의 판사가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장 많이 인용된 부분은 어떤 대통령도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국회의 입법 역할을 무효화하거나 자신의 권한 범위를 재정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표현은 비록 법적 용어이지만 현 임기 2년차부터 채택되어 온 통치 논리에 직접적인 함의를 지닌다.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실 대표들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관 간 협상이 필요했던 분야에서 일방적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여러 차례 내세워 온 정원적 행정권 개념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개념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힌 것은 특정 행위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채택된 의사결정 모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단기간 내에 직접 명령을 통한 공공정책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공정을 재조정하도록 강제한다. 이 결정은 해당 대통령령이 초래한 모든 효과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하지는 않지만 향후 적용을 중단시키고 입법 재검토나 새로운 실체적 판단을 조건으로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다. 다만 재검토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 영역이 확대되었다. 연방행정부에 직접 종속된다는 이해에 임명된 여러 연방규제기관의 수장들은 이제 신중한 지침해에 운영되며 현재 문제시되는 명령에 기반한 행정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법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최소 4개 주 주지사들은 같은 날 연방정부와의 안보 분야 운영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와 관리예산처의 내부 보고서는 즉시 수정되어 이제 무효화된 행정부 권한에 기반한 내용을 삭제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사법부의 결정 범위를 넘어 정부의 일상적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행정적 행위를 재검토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논리적 핵심은 행정부의 독점적 권한 범위에 대한 구조적 재해석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연방 행정부의 최근 운영은 내부 의견으로 정당화된 확장적 해석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이제 이 해석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부과된 역사적인 행정특권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가졌다고 지적한다. 이들 분석가들에 따르면 차이점은 당시 사건이 형사수사에서의 협력 의무에 관한 것이었던 반면
현재 사건은 기술 및 군사 분야에 대한 대통령 권한의 축 자체를 재조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한다. 단순히 법적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내부 불일치의 정도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의 반대 의견은 다른 상황에서는 더 넓은 해석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권력 분립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다. 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서명한 부분은 제약 없는 권위는 제도적 정당성을 지탱하는 공화주의적 균형을 훼손한다고 경고한다. 이 표현은 간결하지만 판결의 핵심 논리를 요약한다. 한계를 정치적 장애물이 아닌 구성적 원칙으로 재확인한다는 것이다. 배후에서는 백악관 법률 고문들과 연계된 소식통들이 판결문 초안이 구조적 차질로 받아들여져 공식 발표 전부터 향후 명령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다. 일부 법률 자문단은 이 판결을 명확한 입법 근거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비공식적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판결이 입법적 경로를 통해 지침을 재구성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지적한다. 이들에게 핵심은 행정부의 권한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고 문서화되는가이다. 이러한 내부 의견 차이는 판결이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해석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현 대법원의 판결 이력은 대통령 권한의 범위에 대해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 관찰된 일관성은 전환점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행정부에 우호적이었던 판사들이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제한하기로 선택한 것은 해석의 균형이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즉각적인 실질적 결과는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등 매체가 보도한 대로 30개 이상의 대통령 명령이 동결된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 결과는 아직 진행 중이다. 법적 사실과 더 넓은 제도적 과정을 연결하는 분석을 중시한다면 이 채널을 팔로우하여 이 주제와 다른 주제들의 진전을 깊이 있고 맥락 있게 추적해 볼 가치가 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종종 순간적인 읽기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이 시점부터 분석의 초점은 사법적 결정 자체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결정의 도출에 기여한 제도적 구조들의 집합으로 이동한다. 대법원에서 유분명의 다수결이 형성되는 것은 특히 잠재적 사법 분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행정부와 다른 권력기관 사이에 누적된 긴장의 최종적 표출로, 이러한 긴장은 행정명령이 의회의 중재 없이 전통적으로 특정 법률로 규제되던 영역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법적 밀도를 더해갔다. 예를 들어 주방위군의 연방화 사례는 대통령이 주와 정부 간 조정의 한계를 시험한 여러 전선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급 법원의 반응은 비록 이질적이었지만 특정 사건을 넘어 연방제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교착 상태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첫 신호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제 운영에 관한 구조적 딜레마를 응축하는 수렴의 장으로 기능한다. 다수 의견은 내정 작전을 위한 주방위군의 일방적 사용을 금지하면서 군사력의 민간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인 포세 코미타투스 법, 포세 코미타투스 액트 뿐만 아니라 국내 안보 문제에 대한 주의 우선적 권한을 재확인한 대법원 자체의 이전 판결들도 인용했다. 이러한 판례와 주 권한 간의 연계는 예외적인 정치적 상황에서도 연방분리 원칙이 양보할 수 없는 조항으로 재확인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법원은 정치적 예외성이 그 자체로 특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동일한 논리가 독립기관들을 행정부의 직접 감독하에 두려는 명령에도 적용되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관들의 기술적 독립 원칙은 임기가 고정되고
임의로 해임될 수 없는 지도자 임명, 그리고 통신, 경제 경쟁, 금융시장과 같은 민감한 분야의 공공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자율성으로 구현되어 왔다. 행정부는 대통령과의 전략적 정렬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직접적 권한을 확립하려 시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 기관의 제도적 성격을 재구성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구조들이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운영되어야 함을 재확인함으로써 그 활동이 단순히 대통령 의지의 연장선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구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임명권의 실질적 범위와 해당 기관들의 규제 기능에 대한 한계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들로부터 새로운 갈등의 층위가 등장한다. 그중 하나는 승인 및 통제 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과 관련된다. 여러 분석가들은 예산, 국가안보, 행정규제와 같은 분야에서 입법 기능이 점진적으로 약화된 것이 행정명령을 정부 행동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축의 변화는 특정 상황에서 법적으로 타당할 수 있지만 현 행정부에서 구조적으로 자리 잡아 일방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의존 환경을 조성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 점에서 의회가 규범 제정의 주체로서 헌법적 위치를 회복하라는 암묵적 촉구로 기능한다. 판결문 자체의 표현, 특히 로버츠와 베럿이 서명한 부분은 복잡한 공공정책의 정당성이 대통령 권한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렴은 판결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정부책임사무소 GAO는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이미 일부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 GAO와 정부윤리사무소 OIG 또 대통령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자원 배분과 임명 기준에 영향을 받는 내부 지침을 재검토 중이었다. 법원의 집행정지로 인해 이러한 절차들은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다. 이제까지 합법적 권위의 보호 아래 실행되어 온 조치들의 유효성을 의문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얻었기 때문이다. 사법부 결정, 행정적 재검토, 의회 감독 간의 영해는 시스템이 긴장 속에서도 파열적 메커니즘에 의지하지 않고 내부 기능을 재조정하려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정의 중요성을 더하는 또 다른 점은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결정이 인용하는 역사적 선례다. 1974년 미국 대 닉슨 사건과의 비교는 전문 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학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이 형사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절대적 행정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그 직위에 있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이제 2026년에 걸린 것은 정보 보호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 행사의 구조 자체다. 대법원은 단순히 제한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결정에 가능한 범위를 재정의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철학적 스펙트럼에서 나온 표결로 뒷받침되었다. 이는 결정에 무게를 더하고 정치적 동기나 이념적 정렬의 산물로 분류하기 어렵게 만든다. 내부적으로 새로운 지침해 운영되던 연방기관들은 구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내무부, 법무부, 상무부, 예산처 등 부처들은 중단된 행정명령에서 직접 파생된 규범 적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하는 메모를 발령했다. 비공개적으로 법률자문실들이 이미 발행된 법률자문서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 결정이 행정부 상층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능적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민정책 채용 지침,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법적 위헌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입법부나 사법부의 새로운 입장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시행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 지시가 내려졌다. 이러한 재구성은 기관의 실무 운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상호 견제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재평가라는 더 광범위한 움직임을 시사한다. 즉,
종종 관성이나 마비 상태라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정치 체제가 현재 과도한 중앙 집권화 시도에 자체 균형 장치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때 그것은 고립되어 있지 않다. 이미 활성화된 긴장의 장에 위치하며 여기에는 주 정부의 저항, 행정부 내부의 이견, 의회의 움직임, 기술기관들의 반응 등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들은 과정을 종결시키기보다 오히려 촉발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몇 달 동안 미칠 제도적 영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이미 기존에 공고화되던 규범적 관용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지속성에 대한 기대 대신 재검토의 필요성이 자리 잡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석적 언론 보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사법부의 결정이 한 국가의 제도적 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 파장을 깊이 있고 명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단순히 중요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과정 그 자체의 일부다. 현재까지 확인된 기록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영향에 대한 해석은 법적 영역과 정치 행정적 차원 모두에서 여전히 불분명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판결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권력 간의 균형 회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 영향이 구조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행정부가 제한된 권한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는 해석적 여지를 찾아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모호성은 판결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 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재해석하며 긴장관계를 형성할지에 달려있다.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시험받는 환경에서 사법적 제한에 대한 대응은 법원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기관 내부의 역학, 입법 협상,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 과정을 관찰하는 이들은 법원이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확대 시도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최근 사례를 보면 현재 중단된 여러 명령들은 유사한 시도가 선행된 후 그 핵심 논리는 유지한 차에 표현이나 범위가 조정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패턴은 확고한 사법부 결정 앞에서도 행정부가 형식적 신중함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핵심 목표는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상황의 차이점은 제도적 법적 감시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으로 이제 확립된 선례로 인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판결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는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해석의 범위에 대해 여전히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한계파는 다수 의견이 헌법 조문의 엄격한 재확인이며 권력 분립의 형식적 분리 및 권한의 정확한 구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한다. 더 넓은 범위의 해석은 대법원이 통치 방법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결정은 기관 간 공동의 심의를 필요로 하며 행정부가 일방적 행위로 헌법이 입법 절차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대체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고 본다. 따라서 논쟁의 초점은 무효화된 특정 내용에서 이 시점부터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의사결정 모델로 이동한다. 제도적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난관은 현재 중단된 명령에 근거하여 수행된 행위들에 관한 것이다. 비록 판결문에서 직접적인 소급 효력을 배제했지만 진행 중이거나 시행 단계에 있는 행정 조치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 기관의 법무 부서들은 최근 결정들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으며 이는 인사 임명, 계약 조정, 규제 변경 등을 포괄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경비대 연방화 시도로 영향을 받은 주지사들은 이러한 조치로 인한 제도적 행정적 피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검토가 누적되면서 시스템은 확대된 주의 기준하에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과도한 중앙집권화를 암시하는 어떠한 조치도 즉시 법적 심사를 받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법 차원에서 이 결정의 여파는 아직 정착 단계에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전략적 분야에서 행정명령의 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정의하려는 법안 추진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연계된 세력들은 법원의 결정이 행정부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큰 정치적 조율의 필요성을 부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구체적인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의회의 분열과 기술기관들의 저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입법안을 뒷받침할 입법적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맥락은 행정부로 하여금 행동 전략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 및 기관 간 조정체계의 내부 구조까지 제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 영향은 정부 각 계층 간의 관계로도 확대된다. 동의 없이 추진된 국가경비대 연방화 시도는 여러 주지사들에 의해 연방협약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되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해당 지침을 무효화함으로써 주들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제공하며 연방정부의 헌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정책에 대한 협력 거부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주의 자율성 강화는 교육, 환경, 보건 규제 등 유사한 분쟁이 이미 누적되어 온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실질적 효과는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인 의제의 진전에 맞서 주가 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상징적 차원에서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제의 윤곽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한다. 수십 년에 걸쳐 행정부로의 권력 집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는 종종 정치적 긴급 상황이나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대법원의 결정은 행정적 기능성이 헌법적 정합성을 훼손하면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에 긴장을 가한다. 이 원칙이 법학계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앙 집권화가 심화된 시점에 재적용된 것은 교육적 의미를 지니며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사회가 권력을 분산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체제 내에서 통치하는 것의 의미를 성찰하도록 촉구한다. 현재까지 이 판결이 행정부 권한 확대 시도를 억제하기에 충분할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일부는 이 결정이 향후 행정부의 중앙 집권화 충동을 완화할 수 있는 이정표로 본다. 다른 이들은 그 효과는 다른 권력기관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하고 이제 재확인된 한계를 제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경고한다. 선례는 마련되었지만 그 실질적 효력은 앞으로 펼쳐질 정치적 법적 상황에 따라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한 주기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이 행사되어 온 방식의 균열을 드러낸 것이다. 행정부가 새로 정해진 법적 기준에 맞춰 정책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향후 사법부의 결정이 이 범위를 더욱 확대하거나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협상 없이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응하여 제도적 가능성의 영역을 재편했다는 인식이 관찰된다. 이러한 논쟁적 해석들이 미국 정치 체제의 향후 움직임을 어떻게 형성할지 주목하는 이들에게 전개되는 상황은 단순히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헌법적 민주주의에서 권력이 행사되거나 억제되는 방식에 대한 더 근본적인 변화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